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현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주제는 현재 우리 모두가 2년 넘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정신건강의 양상에 대해서 특히 생애주기별 관점에 입각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제 2년 반씩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피로감이나 힘든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주로 제가 2년 전 학회장일 때부터 시작했었던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이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그 추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이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 일단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이 어떤 생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사건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과업들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성취했느냐 또 그 시기의 어떤 스트레스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어린 시절에 어떤 정신건강에 한번 영향을 받았을 적에 그것이 잘 관리되지 못할 적에는 이후에 정신건강에 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신건강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early intervention, 그러니까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한 이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특히 이런 그 각각의 인생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얼마나 내가 잘 타협하는가, 또 그 시기에 발달 가업을 얼마나 잘 증진하는가, 또 이런 기회들을 잘 지지하는 내가 지역사회에서 지지적인 지역사회 여건에서 잘 살아갔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 주기와 함께 맞물려서 함께 성장과 발달을 해나가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중요한 가족이나 또 내가 속한 지역사회 또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또 노동, 건강관리 등등은 이런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속적인 개념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이렇게 스텝 케어 모델을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 즉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일회성이나 어떤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접근이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6월 13일 날 출력한 수치인데 이제는 뭐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부담, 위기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에는 이 감염 자체로 인한 어떤 그 치명률이나 이 감염의 이 영향에 대한 어떤 치료와 이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 충격은 이러한 어떤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즉각적인 위기 의료 개입이 필요한 분들이 의료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가 되었다라면 세 번째 파고는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신 정신질환이든 신체질환이든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적절한 치료나 처치를 잘 못 받는 것이 장기화되는 이런 양상을 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이 파고는 굉장히 크고 또한 장기적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리사회적인 영향이고 또한 정신건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위기에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장기적이고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러한 정신건강의 위기는 따라서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심지어는 코로나19가 아마 종식되었을지라도 이런 경제적인 영향이나 정신건강의 위기는 아마도 계속 지속될 위기 상황으로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들을 파악하고 또 생애 주기별 촘촘한 접근이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도 이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우울장애나 주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는 이렇게 젊은 층 20, 30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여성에게 더 빈발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특히 주로 이렇게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러한 정신건강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여성, 청장년층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더욱더 이러한 그 정신건강 문제에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향은 우리나라 한국 상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를 조금 여러 그 국가에서 실행하는 조사의 결과들, 수치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참 재밌는 게 이 결과가 2021년도에 오히려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유병률이. 근데 사실 그 뭐 심평원 데이터나 이런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보았을 때 그 어떤 진료를 받는 수치나 그런 그 약물 처방이나 이런 수치들을 보았을 때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한 저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았을 때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국가조사 결과들을 보면 수치들이 굉장히 별반 차이가 없거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존 국가에서 이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실태조사들이 다 대면 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고요. 또 전 세계 이제 많은 데이터들 또한 온라인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나라에서 대면 조사원이 내 앞에서 지키고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연령대별로 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연령별 불안 위험군들의 수치들을 보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이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에는 불안이 올라가고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가고 감소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불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과 매우 정비례한 관계를 가지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불안한 감정은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많이 긴장도 풀리고 불안도 없어지고 이러한 것이 많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이 맨 위의 주황색은 30대입니다. 꾸준히 30대는 저희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건강 양상이 계속 위험한 상황이고요. 20대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만을 빼고는 계속해서 20대와 30대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높은 양상인데 최근에 대면 강의 시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서 20대는 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60대가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확산된 이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그 당시 어떤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냐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런 고연령층에서 내가 이 감염이 되어도 의료 처치를 적절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불안이 증가하면서 이 최근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안 위험군 중에서 이 추이들을 보면 특히나 여성들의 불안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30대나 20대나 60대 최근에 높아진 경우에도 주로 여성들의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에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실태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밖에 시행을 못한 이유는 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교를 통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한 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국조사로 한 4,000명 가까이 부모를 컨택해서 560명의 청소년을 겨우겨우 이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서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전국조사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달에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성인조사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더 리질리언트한 것 같습니다. 불안 위험군 수치가 성인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11.23%였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청년기 20대 불안 위험군들을 보면 이 검은색이 이제 전체 평균이라면 이 분홍색은 여성, 남성은 파란색인데요. 20대는 전체 평균보다 계속 불안 수준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22년 3월 조사에서 이제 비슷해진 양상입니다.
30대, 장년기는 3, 40대인데 이제 그 30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여성들, 30대 여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 불안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만큼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30대에 비해서 낮은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60대는 불안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60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에 좀 불안이 증가한 이런 양상입니다.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이제 요인별로 좀 이 불안 위험군의 어떤 집단 간 차이들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확진이 되신 분보다 진단 검사만 한 분이 불안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차라리 확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까지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확진이 안 되고 진단 검사만 한번 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 예, 이분들이 더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신질환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불안한, 예, 아무래도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영향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차이인데요. 특히나 저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특히 소득 변화에 따른 이런 그 집단 간 차이가 모든 그 정신건강 지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 위험군이 소득 감소한 집단에 이제 유의미하게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보다 훨씬 더 불안 위험군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우울 위험군들을 좀 보면요. 역시나 30대가 이렇게 꾸준하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대는 30대의 3분의 1 가까이가 거의 불안 위험군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0대가 최근에 들어서 올 초에 처음으로 이제 낮아진 상황이고, 40대 이 초록색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40대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연령대들은 요 평균 수치에서 좀 낮은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우울 위험군 비율은 불안과 다르게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아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령별로 좀 성별로 보면 역시 이 성별로 여성들의 이 불안 위험군 비율이 높고, 특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층,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코로나19 정신건강의 가장 위험군이라고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살펴보면 성인들보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우울 위험군 비율은 14.21%로 좀 낮았지만 여전히 뭐 높은 비율은 맞죠. 성인보다 좀 낮다는 거고요. 고등학생이 훨씬 높았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균보다 우울 위험군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나 20대는 20년과 21년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이 대면 강의를 전면 실시하고 하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고 이런 추세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30대, 특히 여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남성이 여기고요. 그리고 40대도 이렇게 지금 상승 곡선으로 가고 있는 이 측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0대, 좀 최근에 들어서 낮아지고 있고, 60대 이런 상황입니다. 진단검사 확진에 따라서는 불안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확진된 분들이 더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3분의 1 이상이 우울 위험군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득 감소한 분들은 22.73%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상태에서는 별거, 사별,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이 훨씬 우울 위험군 비율에 속했고요.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1인 가구가 특히 우울 위험군 비율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뭐 1인 가구라든지 소득 감소라든지 사별, 이혼이라든지 미취학 아동이 있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생각을 보면 이 역시 이제 20대, 30대가 높은데, 특히 이제 20대가 초반에 굉장히 자살 생각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30대가 거의 다시 올라갔는데요. 또 40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요 20, 30, 40대의 요 양상을 좀 저희가 지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청소년기 이 자살 생각들을 좀 보면 11.44%였습니다. 남자 청소년이. 그리고 평균은 10.17%고요. 이 자살 생각 같은 경우는 다른 정신건강 지표와 다르게 남성들이 자살 생각이 꾸준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보면 남성들은 자살 실행률이 높고 여성들은 자살 생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선 지속적으로 남성들이 자살 생각률이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자살 생각률은 12.41%였는데 다소 약간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보았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보다 한 2배 가까이 자살 생각이 높았는데, 코로나19 양상뿐만이 아니라 아마 입시에 대한 어떤 이런 입시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자살 생각이 굉장히 이 평균, 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양상을 계속 띠고 있고, 20대 또한 남성의 자살 생각률이 높은 편이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남성의 자살률을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 평균보다 항상 높은 상황입니다. 40대는 특히 40대 남성들의 자살 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50대나 60대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자살 생각이 다른 집단과 다르게 여성들의 자살 생각률이 더 높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확진에 따른 자살 생각을 보면 이 또한 불안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인데요. 확진 경험 있는 분보다 진단검사 경험만 있는 분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자살 생각 비율이 높았습니다. 소득 감소하신 분들 역시 자살 생각 비율 높았고요. 별거 사별 이혼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살 생각 비율이 높았습니다. 1인 가구가 또 자살 생각이 높았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추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그 정신건강 추이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감소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감은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감염 자체로 인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고립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우울감의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떤 피로감이나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거나 활동량 감소로 인한 수면 문제나 이러한 3가지 영역이 주로 이제 높은 점수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런 감염제나의 장기화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관점으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분들이 더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이 되었을 때는 조기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우울 평균을 보면 해외나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조사 영역별로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점수인데요. 예, 요 3가지 영역이 주된 문제이고, 아마 이 영역들은 여러분들 또한 많이 공감이 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우울감의 추이는 어떤 비정상적인 우울장애라기보다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관점으로 저희가 보아야겠지만, 또한 이 과정에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개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각국의 우울 수준인데요. 아직 이제 논문들이 나온 게 이제 현재 22년 시점이 거의 없어서 이 21년도 발간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저희 작년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울 위험군 비율이 작년에 저희가 한 18.5, 18.9%였는데 해외도 보면 뭐 20%, 40%, 30% 이렇게 저희보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예,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사실 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직접 비교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외 조사 결과들은 거의 다 이 온라인 조사인 걸 미루어 볼 때 저희 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리 해외보다 높지 않다라는 이런 비슷하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이 추이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본 아까 그 변인들, 이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보통 60% 정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용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19% 미만으로 계속 낮은 상황입니다. 정신건강 우울 위험군들은 현재 2019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6배 정도 증가한 상태고 특히 여성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고 30대는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또 미혼인 여성들 특히 미혼인 이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부모와 거주하거나 상관없이 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좀 감소 추세고요. 40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최근 조사에서 매우 상승하고 있어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연령대로 보이는데 이 40대를 좀 분석을 해보니 가족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수입이 감소하고 가계비 스트레스가 높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확진, 자가격리, 진단검사 같은 이런 외상적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3, 40대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보고한 것을 보니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실직 이나 직장 복귀 어려움에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살 생각 같은 경우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2019년보다는 약 3배 증가한 상태이고 남성이 고위험군인 상태입니다. 20, 30대의 자살 생각이 지속적으로 높고 40대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자살 생각률이 높은 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저희가 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볼 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정신건강 위험군은 선행 연구를 미뤄볼 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정신건강 위험군에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생애주기별 이런 정신과 특성에 따른 이 개입 방향은 따라서 이렇게 젊은 연령층,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생애주기상, 청장년층이 정신질환의 초발 연령대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조기 개입하는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청장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정신건강의 악화가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내실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이런 다양한 장면과 세팅에서 스크리닝과 조기 개입이 가능해야 되겠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 같은 이러한 모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에도 좀 더 촘촘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이렇게 온국민 정신건강 증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전환을 하였고 작년 이제 초에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상자별 어떤 예방 접근성을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애주기별 관점의 어떤 이런 정신건강 정책들을 보면 각 그 연령대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들, 소속된 뭐 교육기관 또는 소속된 학교, 뭐 기업, 뭐 이렇게 어떤 기관 중심의 개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된 어떤 기관 중심의 개입들이 기관 차원에서 끝날 우려가 높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다양한 그 주민들에게 연속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게 연결성 있고 연속성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마음건강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난 이후의 개입은 보통 이렇게 3단계 개입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더욱더 전 국민이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단계인 이런 보편적인 개입이 전 국민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 1단계 개입은 결국 이 찾아가는 서비스죠. 좀 더 적극적이고 발굴하고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그 고위험군이 있을 곳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을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또 이 긍정적인 퍼블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또 정신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 전략과 관련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단기 트라우마 초점 개입, 3단계는 이제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개입인데요. 따라서 이 1단계 보편적인 개입의 핵심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어떤 정상화, 그리고 낙인과 차별 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은 특히 가족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정신건강 자체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가족 내 의사소통 방법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같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들이 전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고요. 또 방역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안내나 또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들, 그리고 안전한 야외 활동에 대한 이런 안내가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 공공 영역에서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통반장이나 거주지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자기관리 능력이나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 또한 질적인 비대면 정신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달이 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 뭐 깔때기 현상이라고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다 뭐 이직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소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제때 스크리닝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 면허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해당하는 직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들을 보면 실천 범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신질환 진단과 심리사회적 치료는 모두 공통입니다. 단 이제 임상심리는 심리검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약물 처방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각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전문가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표적 개입을 위해서는 지금 확진자나 격리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사례 관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좀 방치되어 왔던 유가족에 대한 애도 상담 지원은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런 정신건강 격리자나 가족, 확진자에 대한 스크리닝과 정신건강 서비스, 그리고 지역 내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 교육, 또 이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는 특히 이런 확진자 격리자 그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위원군에 대해서 좀 아웃리치,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확인된 20대, 30대 이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이런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고용, 노동, 정신건강을 결합한 서비스는 좀 더 발굴이 되고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30대 미혼 여성은 경제적, 직업적 어려움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고요. 30대 기혼 여성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관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정신건강 그 영역, 부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을 아우르는, 예를 들자면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사회 지지 서비스 제공이나,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렇게 부처 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존의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분들은 이 정신건강 치료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더욱더 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더욱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 기존의 이 여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텝 케어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단계별로 지역사회부터 이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뭐 GP가 뭐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정신건강 파라 프로페셔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스텝 케어 모델들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단계별 접근 모델들이 좀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